네, 영화로 보는 기업가 정신 조직관리, 팀비딩 관련해서 영화에서 기업가 정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팀 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영화 관련된 얘기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죠. 관련돼서 영화 얘기를 해주실 게 있나요? 아까 사실 얘기했는데 팀 구성을 위해서는 그 해당 분야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을 구성하는 거, 뭐 기업가님이 발현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걸 바꿔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 목적에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기 인식에 대해서 필요한 모듈들을 잘 분할하고 그 구성된 각각에 대한 모듈에서 누가 가장 잘할 것인가 자기 아는 한도 내에서 그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야겠죠. 설득해서 팀에 데리고 오고. 근데 설득할 때 꼭 뭐 어떤 좋은 걸로만 설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같은 거 보면 되게 협박도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젠틀맨 리그만 해도 그 어떤 상황을 유도하죠. 나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하게 만드는 뭐 누군가의 갈등을 좀 이용해서 누군 참여한다는데 뭐 그런 식으로 좀 땡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걸 완수해주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 해주면 얘가 못하게 한다든지 밀어붙이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자기가 할 때는 뭔가 목표를 달성하는 게 우선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 갈 때까지 견뎌야 되니까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좀 잘 쪼개고 거기에 맞춰서 최적의 인선. 근데 물론 세상에 최적을 영화물처럼 최고인 사람을 바로 뽑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할 만한 사람들을 계속 하나하나 그리고 객관적인 사람, 왜냐하면 추천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추천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자기 아내 주변 사람들부터 하면 사실 뭐 가족 기업이 나쁜 건 아니지만 가족 내 그룹이 되게 되면 그 시장에 대한 판단할 때도 좀 바이어스가 생겨가지고 좀 다른 오판을 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자기보다는 좀 거리가 조금 있는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게 팀을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걸 가장 이렇게 잘 구현한 영화 중에 하나가 도둑들이죠. 그 태양의 눈물이라고 하는 보석을 훔치는 것이 목표이잖아요. 그럼 이제 주인공이었던 김윤석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자기 인맥과 자기가 알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자 이거 조인할래? 이거 들어올래?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모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또 자기랑 같이 일했었던 믿을 만한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는 뭐 금고를 잘 따고 누구는 줄을 잘 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자기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봐왔던 사람들 중에서 쭉 팀으로 모아서 그렇게 이제 팀 빌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실패를 되게 줄이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아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꼭 팀비딩이 아니라 많이 외부에 있는 사람을 할 때 제일 문제가 저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냐 그런 기준을 보려면 영화를 보시면 이런 팀비딩 할 때 꼭 보면 그 내가 섭외하려는 사람 우리 팀으로 하려는 사람의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지켜보죠. 뭐 녹화를 하든지 녹음을 하든지 뭐 사실 그런 식으로 하는 형태로 해서 보듯이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를 최소한 검증하는 과정은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꼭 그게 인터뷰에서 면접 보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이 필드에서 그 정도 역할을 하는지를 볼 거면은 현장에 계속 조금씩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거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엑스맨 시리즈를 아마 첫 번째 새로 리뉴얼된 거 보시면은 엑스맨에 있는 멤버를 구하기 위해서 돌연변이를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섭외하는 장면이 사실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조건이 이거죠.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너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라라는 게 있어요. 그럼 각자 가지고 있는 뭐 혀가 멀리 나가는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 그 능력이 있구나. 그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인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팀에서 요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떤 식으로 검증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검증을 되게 잘했던 너무 효율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했었던 영화 저는 작전.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작전을 건다 할 때 그 작전. 거기 보면 이제
그 조직에서 그 작전을 걸려고 하는 그 조직의 리더가 이렇게 그 소액 투자자죠. 데이트레이더인 실제 주인공을 이렇게 찾아가서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가 그렇게 주식을 잘해? 그러면 너 하루 안에 수익을 이만큼 내봐 라고 하고 수치를 딱 주고요. 그걸 못하면 이렇게 작두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래서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주인공이 장외 거래까지 맞춰서 이제 그 수치를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팀으로 이렇게 조인을 시켰죠. 그래서 테스트를 한다는 건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건 아니더라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알고리즘을 짜고 그걸 얼마나 그 코딩 수를 줄이고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자기 팀원들을 계속 모으는. 그래서 단순하게 그 사람 좋대더라. 혹은 뭐 걔 잘해.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냉정하기도 하지만 자기 인생 걸고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타트업들 보면 사실 그 그러니까 창업자가 자기 공동 창업자나 뭐 직원들을 뽑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테스트까지 한다. 이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딱 봤을 때 가능한 방법을 표시한 게 아까 말씀하신 도둑들이 아닌가. 그래 드는 게 뭐냐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목표는 보석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숨겨진 목표는 암흑과 보스. 암흑과 보스를 친다는 거는 거기서 상상도 못할 일인데 분명히 표면적인 목표로 인해서 모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하더라도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당연히 그 숨겨진 목표를 이루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조인하고 싶으면 테스트를 받아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그러면 누가 거기 들어오겠습니까? 사실 스타트업들 뭐 아이디어 3,000개 중에 겨우 하나 성공하고 일본은 뭐 10,000개 중에 하나 성공. 그런 상황에서 실패율이 이렇게 높고 자기 인생도 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엄청 큰 분야에서 들어오려면 너 검증까지 받아? 그럼 나 안 할래가 다 들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세울 수 있는 표면적인 목표를 잘 내서야 된다. 그 사람 원하는 거. 1차적으로는 당연히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을 테스트라고 하긴 표현하지만 그게 어떤 뭐 스크리닝을 해주는 건 맞는데 스타트업들은 사실 테스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런 쪽을 스타트업에서 팀이 잘한다는 분들은 이런 태스크를 내보낼 때 테스트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당장 우리 메인 핵심 멤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온 다음에 테스트이지만 그 업무를 시켰을 때 그런 와중에서 어느 정도로 그 능력을 발휘하는지에 따라서 결국 신뢰관계가 사실은 그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리소스가 적기 때문에 뭐 바로 이 그 스타트업 안에 있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포텐셜을 보일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건 그 도둑들이라는 영화에서 김윤석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김윤석의 그 극 중에서의 이 통칭되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마카오 팍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일단 실력이 좋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마카오 팍이 이번에 뭐 한대.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나도 들어갈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마카오 팍이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별칭으로 불릴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안에 있었던 그게 이제 뭐 도둑이나 뭐 사기에 대한 거니까 좋은 실적은 아니지만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과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를 하면 이렇게 뭔가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나도 저걸 하고 싶어. 재밌을 거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실력이, 그 히스토리를 쌓기 위해서는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실력을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높여야 된다. 그게 뭐 개발이 됐든 디자인 능력이 됐든 혹은 기획 능력이 됐든. 학생들은 창업한다고 그러면 사실 자기의 실력이나 실적을 내보이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진대회라든지 그런 쪽에 그런 걸 좀 적극 활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학생은 뭘 믿고 투자하게 됐느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보여지지 않았더라도 SNS처럼 어떤 특정한 이슈로 인해서 대단한 멘토가 그래서 딱 인정해서 붙게 되면 뭐 변화가 있겠죠. 사실 그 최근에 있었던 혈액 관련돼서 검사장되었던 테라노스 그 사태만 해도 그 주변에 저명한 인사들이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변 사람이 다 속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드블루드라는 책이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주변에 나이가 부족하다면 내 주변에 어떤 사회적으로 좀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연합을 좀 잘 해야 된다. 뭐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를 어디서 구할 것이냐 보면 요즘 선배 창업자들이 후배를 도와주기 위해서 많이 도와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정부에서 또 잘 모아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그거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금 경진대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한 말씀 좀 드리면 경진대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그 좋은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이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경진대회에 자기가 나간다라고 하는 건 검증을 받는 겁니다. 어떤 경진대회 나가서 몇 위까지 들어갔다 혹은 뭐 본선까지 들어갔다 이 자체는 내 아이템이 이 정도까지는 먹히는구나 이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더 갈 수 있다 혹은 못 간다.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제 경진대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으로서 효과가 좋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했다 혹은 뭐 몇 등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검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얘기하기도 좋고요. A라는 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한 내 아이템입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하기도 좋죠. 투자나 판매 같은 이제 현금 조달하는 이런 쪽에서도 도움이 되고 뭐 이제 경진대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금이나 이런 것만 바라볼 건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차피 팀빌딩 때도 팀에 오는 친구들도 그거를 보고 저기는 성장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리더도 능력이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보이기 쉽지 않다는 말씀이고 그게 결국은 스타트업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나의 가치를 미리 검증해보는 투자라든지 경진대회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는 팀원들을 사실 그러되고 나서 팀원들을 많이 모집을 할 수 있고 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우리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하는 게 경진대회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뭐 본인이 일단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죠. 뭐 특허가 굉장히 많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자체가 뭐 기술 이전이 굉장히 뛰어나다든지 이런 것들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영화를 하나 정도 조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게 분야에 따라서 사실 이게 그 팀빌딩 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르긴 할 텐데 좀 이건 거리가 좀 있겠지만 저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거기에 극 중에 있는 주인공이 그 여직원이 사실 비정규직으로 돼 있던 친구인데 자기 밑에 있는 메인으로 하게끔 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 태스크가 뭐였냐면 해리포터 신간을 인쇄해 와라가 사실은 근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미션을 내렸던 거였어요. 이 주인공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메릴 스트립이 그거를 했죠. 근데 사실 못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해왔던 거였어요. 사실 본인의 모든 인맥, 왜냐하면 본인은 원래부터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여기가 그냥 출판사는 맞죠. 이게 이제 그 보그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출판사인데 출판사지만 거기는 패션 잡지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패션에 1도 모르는 거였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했는데 본인이 자기 능력이 그거죠. 자기는 이쪽이 네트워크가 많았던 거죠. 이쪽이 출판 업계에 네트워크가 많아서 그걸 활용해서 출판도 안 된 해리포터 책을 갖다 준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얘에 대한 능력을 보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되게 굉장히 그런 케이스를 봤을 때도 그 어떤 주인공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분야별로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능력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보는 약간의 그 팀 비딩하는 안목들 이런 것들도 조금 그 독특한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근데 영화들 보면 이제 우리나라 영화 말고 대부분 해외 영화 보면 이제 그냥 이름을 부르잖아요, 상대방을. 그러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러면 대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영화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극한직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직급에 따라서 선배부터 해서 다 뭐 경어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동기면은 그 육두문자 가에 섞어 쓰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게 하지만, 선배고 나발이고 간에 사실 할 말 다 하거든요. 사실 그 할 말 다 하게 하는 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돼요. 왜냐하면 다양성을 위해서 다양하게 구성하더라도 할 말 못하게 하는 문화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스타트업 자체는 아직 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조직이 좀 위기가 잡혀 있을 필요도 없고, 위기에 잡혀봐야 비효율적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이라면 이제 연구소 조직이나 에듀크러시처럼 운영돼야 되는데, 그러면 수평적 조직해야 되고, 그렇다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위계적인 조직이 되더라도 내부에서 계속 변화하고 혁신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의견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할 말 다 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실제 사례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그 넷플릭스라 불리는 왓챠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 대표부터 다 직원들이 다 영어 이름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름 그냥 부르면 좀 어색하기 때문에 영어 이름을 하고, 영어 이름 그냥 편하게 부르는 거죠. 외국 영화, 외국 드라마에 대한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외국 이름 그냥 부르는 거 편하게 다들 부르게 해서 자기 의견 다 할 수 있게, 얘기할 수 있게. 그게 또 약간 그게 좀 상황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 외국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부르니까 그냥 전혀 어색하지 않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름 부르면서 그냥 위아래 없이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거부감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좀 실제 성공적인 뭔가 조직 형태 되기 위해서는 밑에서도 자연스럽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좀 만들어야 팀이 운영에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말씀하셨던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한 게, 말씀하셨던 그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에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냐라고 하잖아요. 원래 정체성은 공직에 있는 그냥 경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통닭집을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는 그 팀의 리더가 참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참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밑에 있는 직원들 보면 되게 똘똘한 친구도 있고 이렇게 잘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 사람은 보면 뭔가 조금 이렇게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팀원들이 좀 나쁘게 얘기를 하면 그 리더를 좀 우습게 보는 성향도 있어요. 그냥 말을 막 하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을 막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계속 좋은 질문이었던 거죠. 도대체 우리가 하는 여기 이러고 있는 목적이 뭐야? 우리는 경찰이야, 통닭집 주인이야?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스타트업을 가지고 이제 창업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한 시점이 되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오게 됩니다. 우리 뭐 하는 조직이야? 우리는 무엇을 파는 곳이야? 우리는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줄 거야?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공유를 하고 의사소통을 이렇게 좀 빠르게 하고 많이 해서 이 철학을 계속 유지하고 견지해 나가는 게 이 창업 기업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결론은 마지막에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거는, 스타트업이 됐던 기업이 됐던 조직 프로젝트를 할 때 방향성 설정, 비전, 미션을 설정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리더가 비전, 미션을 자꾸 흔들리게 하면은 팀원들로 하여금 그 방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시하고 그냥 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조직은 사실 워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되는 비전과 미션이 계속 바뀔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의 끝 위에 있는 거는 모두 팀원들과 팀 리더가 공감해서 가져가야지 이 팀이 굉장히 잘 워킹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팀 리더가 그걸 고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 맞아요.
이 계속적으로 이런 비전의 미션을 고민하고 직원들한테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사실 업무로 맡기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는 계속 고민이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경험, 어차피 처음부터 잘 팀비딩이 되진 않을 겁니다. 반드시. 뭐 그런 부분을 자꾸 경험해보고 자꾸 이거를 그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하는 과정이 거쳐가야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좀 그 제가 요즘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어떤 팀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스티브 잡스의 그 차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이런 걸 우리가 그렸는데 이제 뭐 어떤 그런 그 감염 위기라든지 뭐 이런 거 때문에 각각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점이 저는 앞으로 이제 팀 간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좋게 되지 않을까라는 순기능을 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전화 통화로 해도 좀 모자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 일단 만나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유연성을 갖추기 시작했고 이게 의사소통 수단이 좀 더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워진 그래서 그 영화 중에 보면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냥 화성하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화성과 나사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 하다못해 중국까지 가게 되고요.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화상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끝내는 이제 구출해 왔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의사소통의 수단이 좀 더 좋아지고 했었던 거. 그래서 온라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이거 마션의 그런 걸 보면 무조건 팀에 그 해당 역량을 꼭 내재화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되게 필수적인 것만 내재하고 나사가 굳이 다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뭐 나사가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나사 걸 쓰고 없으면 중국 거 쓰로 다 그들도 한 팀이고 그들이 다 외부에 있어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게 위치에 있으면 되거든요. 적절히 쓸 수 있으면. 그러니까 꼭 내재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자원도 어떻게 하면 내재화하듯이 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팀에 대해서 스타트업이잖아요. 네. 스타트업이라는 게 가진 게 없는데. 저는 이제 이해관계자 관련된 연구를 조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보시면 항상 그 왼쪽이 세 개 블럭 리소스 그다음에 액티비티 파트너 요거 설명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모두 다 리소스랑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밖에 있는 익스터널 그 밖에 있는 파트너들을 얼마나 활용할 따라 우리 꼭 밖에 있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정답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을 보는 게 좋겠다는 거죠. 모두 다 가지고 하는 거는 그게 더 필요한 비즈니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닌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적인 거를 말씀하셨던 거는 필수적인 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 부분까지 우리가 외부의 파트너와 협력한 부분이 있거나 이것도 팀 구성으로서 영역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단순 팀 구성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외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까지 다 어떻게 리더가 관리하냐가 저는 팀 구성에 굉장히 큰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조직 관리와 이제 팀 빌딩으로 총 3번째 세션에 걸쳐서 영화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좀 관련돼서 뭐 한두 마디 정도 더 해주실 게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번 시간에 이렇게 제가 인상 깊게 왔던 명대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지금 나왔었던 영화는 아닙니다. 쭉 나왔었던 영화는 아닌데 우리 또 그 잘생긴 조인성 배우가 주인공한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딱 2가지만 알면 돼. 첫 번째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2번째는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 쭉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팀을 끌고 가는 거나 그다음에 파트너 체계를 움직이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 사람이 그걸 필요해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필요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런 그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팀빌딩을 위한 이런 활동들은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서로 같은 팀에 있는 혹은 내 파트너의 필요를 조금 더 잘 알고 어떻게 채울지를
고민해보는 이런 것들이 팀빌딩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하던 얘기긴 한데 사람의 그 인지 능력에서는 좀 한계가 무조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질 수 있는 역량에도 당연히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라든지 생존이라든지 다양한 목표에 의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량, 다양한 사람들이 와야 되고 다양한 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모아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으면 또 그것도 다 묻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다양한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그 역량을 꽃피울 수 있게 수평적 조직 만드는 그걸 어떻게 또 꾸준히 유지해 가느냐 그런 거에서 좀 고민을 하면서 문화를 좀 구성하는 게 필수적이지 않을까 우리 생각합니다. 네, 영화로 보는 기업가 정시 조직관리 팀비딩 네, 관련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네, 세 번째 설득과 관련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로 보는 기업가 정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영화로 보는 두 번째 시간은 조직 관리와 팀 빌딩에 관련된 영화를 통해서 오늘 기업가 정신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성은 팀이 왜 중요한가, 팀은 또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팀 구성할 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기업가 정신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눌 건데요. 사실 팀 빌딩 관련된 부분에서는 영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화는? 영화가 어떤 영화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조금 앞서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단독으로 무슨 일을 해 나가는 혹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히어로가 되는 이런 내용들의 영화들은 꽤 있었죠. 뭐 예전에 보면 슈퍼맨, 원더우먼, 뭐 스파이더맨 뭐 이런 무슨 맨이라고 붙으면 대부분 다 혼자 굉장히 그래서 히어로가 고독하고 남들은 잘 모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있다가 이제 지금 우리 히어로물이라고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혹은 액션 영화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다 팀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었던 슈퍼맨, 원더우먼, 아쿠아맨 이런 배트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인 곳이 저스티스 리그라고 하는 이런 한 축이 있었다면 이쪽이 이제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스파이더맨이라든지 헐크 뭐 이런 쪽에서 나와 있는 게 이제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래서 저스티스 리그도 그렇고 어벤져스도 그렇고 뭐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영화들이 꽤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영화들이 팀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건 되게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드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결국은 업무를 이렇게 좀 나눠서 자기가 역할을 좀 나눠서 아이돌 그룹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는 노래 담당, 누구는 비주얼 담당, 뭐 누구는 댄스 담당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결국은 역할들을 나눠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 봤을 때도 히어로란 말은 헤테로제니어스에서 뭐 이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호모지니어스, 동질적인 인간들이고 다들 비슷한데 혼자 다른 인간. 그게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 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나서 신이 된 인간들이 둘 있죠. 그 말고 나머지들은 다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 다른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뭔가. 그래서 히어로 혼자 나오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세상의 변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히어로가 나와서 갑자기 뭘 하면 그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옛날 뭐 창업 스토리 같은 거 보면 다 혼자 나오고 주변에 따르게 되는 거죠. 다 부하 직원으로. 근데 지금 같은 세상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아무리 히어로라고 해도 모든 걸 다 캐치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분할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뭐 사실 뭐 저스티스 리그랑 어벤져스 얘기했지만 그 과거에 옛날 오래된 좀 있는 소설들의 그 주인공도 뽑아서 만든 리그도 하나 있잖아요. 젠틀맨 리그라고. 네. 그 진짜 젠틀맨 리그야말로 진짜 자기 역할이 딱 명확하게 다 있죠.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니모 선장은 운반하고 뭐 투명 인간은 적진에 침입하고 다들 자기 역할 다 있고 또 그리고 뭐 약간 좀 초상화 속에 계신 분은 배신도 하고 다 역할이 다 다르고 그들의 역할이 또 중복되지도 않죠, 그죠? 그런 걸 보면 세상이 자기 뭐 또 요즘 또 스페셜리스트를 워낙 원하는 시대다 보니까 스페셜리스트들이 딱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더라도 그들이 모여서 전체 할 때는 뭐 제너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들이 모여서 제너럴리즘을 만드는 그러면서 그 제너럴한 게 어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걸 옮겨가게 만드는 그런 게 요즘에 그 영웅물들이 모여지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방금 말씀하실 때 이제 세상의 변화의 속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 슈퍼맨은 하다못해 시간도 거꾸로 돌린 적이 있었거든요. 지구를 이렇게 거꾸로 뭐 굉장히 빨리 돌면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 전체를 리와인드까지 했었던 이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시점으로 놓고 보면 슈퍼맨조차도 이렇게 상대편 빌런하고 부딪혀서 뭔가를 할 때 일단 상대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 본인이 그걸 다 이렇게 정리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개가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돌아가려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계속 끌어서 자기가 뭘 지금 해결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그런 속도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갑자기 시간 돌린다고 하니까 타임머신이 생각나는데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사실 미래로는 갈 수 있는데 과거로 못 가죠. 하지만 그 시간에 대해서 관리해보고 싶다. 근데 타임머신은 혼자 만들었네요. 생각하면 그 영화는.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어진 거일수록 이게 보통 혼자.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떻게 집안에 연구소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뭔가를 만들고 큰 동굴에서 뭔가를 만들고 그러고 보니까 어벤져스도 처음에 이제 그 아이언맨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언맨이 처음에 만들어진 곳은 동굴에서 그리고 이제 해당 편에서는 자기 집에 있는 연구실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자기들 팀한테 아까 스파이더맨한테 이 수트가 넘어가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이런 확산까지도 같이 얘기를 했었던 거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솔로 무비가 나오더라 하도 사실 어벤져스나 저스트리그는 누가 봐도 사실은 히어로들이 다 연합해서 하는 건데 지금 나오는 솔로 무비들도 그 와중에 솔로 중심이지만 주변에 꼭 히어로가 아닌 사람들하고의 팀을 꼭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솔로 무비에 있는 히어로가 리더지만 거기 일반인들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가야 되는지가 대부분의 요즘 영화의 스타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다크나이트나 이런 거 보면 사실 배트맨이 모두 다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하신 대로 특히 마지막 편은 뉴욕시가지에서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부분이 거기 나와 있는 일반인들이 거의 히어로급으로 작용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굉장히 팀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작용되는 영화이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또 전문 능력이 있어도 뭐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뭐 SNS 같은 영화를 봐도 처음에 인기 투표하는 걸 만들고 싶은데 자기가 만들 역량은 있지만 만드는 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으니까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모르기 때문에 왈도라는 친구한테 소리치죠. 계속 알고리즘. 그러니까 왈도가 유리창에다 막 찍찍 써가지고 알고리즘 만들어서 주면 그거 가지고 바로 코딩해가지고 그날 밤새 뭐 해킹해가지고 사진 따온 다음에 그걸 막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잘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뭔가 실체화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요소들이 융합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은 어쩔 수 없이 팀이 이루어질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게 또 하나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게 현실로 좀
끌고 들어오면 팀으로 움직였을 때 위험을 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위험을 나눈다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뭐 단순하게 이제 내가 당장에 어떤 큰 위기를 당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아까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기회비용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시간을 어떤 창업 아이템을 고안을 해내고 이거를 프로토타입이든 뭐든 만들어내고 이거를 빨리 고객한테 가지고 가는 이 속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시간, 뭐 사람은 누구나 다 1년이면 365일을 갖게 되고 하루면 24시간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 시간 안에 이렇게 해결을 하면서 결론을 낼 수 있잖아요. 이게 실패인지 아니면 성공인지 계속 갈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기회비용을 줄이게 되고 기회비용을 줄이게 되면 생기게 될 수 있는 좋은 점은 도전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고 두 번 더 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주변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고생하고 있으면 고생에 대한 체감하는 게 상대로 적어지죠. 다 비슷하게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또 지금 말씀하셨던 거랑 바로 연결을 하면 대체로 창업자들은 굉장히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많이 나오는 것들이 무슨 컨퍼런스나 포럼이나 혹은 무슨 창업자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템상의 문제나 아니면 자기 회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감정적으로 여기도 고생하고 이 친구도 같이 고생하고 우리 가는 길이 맞을 수 있어 으쌰으쌰 하자 화이팅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가는 동질 의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외로움을 자기 팀원하고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 수도 있고 단순하게 아이디어 회의라든지 뭐 만들어내는 회의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정적으로 계속 불안하고 외롭고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혼자 창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팀을 활용을 해서 같이 창업하는 쪽을 좀 많이 권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많은 케이스에서 사실 팀들을 많이 봤지만 물론 센터님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좋은 아이디어고 저건 정말 비즈니스 모델이 잘 될 것 같은 데인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가 아니라 팀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말씀하신 대로 혼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은 혼자서 사실 그거에 대해 싸울 수 없는 더 이상 도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까지 가는 팀들도 너무 많아서 그럴수록 결국 이 많은 팀들한테 이제 얘기해 주는 것들이 너무 아이디어가 좋고 잘 나가는데 결국 고민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결국 사람이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사실 이해관계자들하고 그래서 팀을 굉장히 잘 관리하는 게 스타트업들의 리더들이 굉장히 큰 덕목인데 굉장히 정답이 있을 수는 또 없는 거잖아.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또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사실은 우리가 개발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또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이제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가 지금 생각한 그 아이디어는 수백 명이 지금 생각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실천이라든지 빠른 실행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경쟁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오션스 시리즈 중에 보면은 같은 물건을 이 오션의 그 패거리가 훔치려고도 하지만 이렇게 여기서 딴 한쪽으로 또 똑같은 의도가 들어간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가려고 하는 방향성은 하나인데 여기에 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만 뛰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팀만 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려면 경쟁사의 동향도 파악을 해야 되고 경쟁사보다 무엇보다도 더 빨리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경쟁을 어떤 식으로든 이기기 위해서라도 팀 빌딩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요소시 시리즈하고 가장 많이 나온 시리즈가 이제 뭐 이탈리안 잡이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도 하나의 목적으로 사실 한쪽은 보호하는 측면이기도 하고 한쪽은 그거를 이제 들어가는 쪽인데 사실 이탈리안 잡 보면서 굉장히 좀 했던 부분은 영화가 너무 뻔하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대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갑자기 그 주인공이
금고로 옮기려고 하는데 차를 3대 준비했잖아요. 근데 그게 알 수 없었던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즉시 저거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분석해 보자라는 거에 대한 현장 대응이 결국 팀워크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의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것도 원래는 시나리오 없었던 건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래 했던 플랜이 없었던 건데 자동차 갑자기 3대 나오니까 갑자기 여기 있는 그 전문가인 분석하는 애가 그러면 우리가 과연 저기 방지턱을 넘을 때 높이가 어느 정도로 내려가는지를 보자. 그러면 무게가 무겁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랑 나머지 팀원들도 그걸 맞춰서 그다음 전략들을 수정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팀워크 부분이 굉장히 잘 맞다라고 저는 되게 보여줬거든요. 그 장면에서.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게 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불시에 고려하지 못했던 게 생기는 거. 그게 항상 영화를 보는 묘미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게 해결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또 사실 일반적으로 사는 환경에서는 새로운 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나오면 당하기 일쑤인데 거기서는 주인공은 약간 우리랑 다르게 약간 히어로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착착착 뭐 다른 아이디어 모아가지고 팀끼리 구성해가지고 해결하는. 근데 실제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역량들은 다 우리들이 내부에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서 그걸 진짜 그 사람의 역량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그걸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당하면 뭐 역량이 100이는 사람도 한 10 정도 발휘하기도 어렵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내 역량을 다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사람 하기 위해서라도 팀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보통 어떤 하나의 이게 이제 영화적인 재미를 위해서 착한 사람이 뭐 하는 거보다는 그건 이제 영화가 좀 재미가 없고 이렇게 일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별로 큰 이게 없는데 제일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그 도둑들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오션스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이탈리안 잡도 그렇고 우리 또 한국 영화도 도둑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 보면 거기에 이제 다 이렇게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이 팀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무슨 이 각각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하나의 물건을 훔치려고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담을 넘는다, 마당을 지나간다, 뭐 집에 창문을 타고 들어간다, 딴다, 갖고 나온다, 거꾸로 이제 그 방향대로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한 문제라고 하면 팀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4차 산업혁명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량들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중에 1번, 이게 세계경제포럼에서 얘기한 건데 1번이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럼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지금 이제 요 도둑들이라는 영화에서 있었던 것처럼 거기 보면 이제 뭐 카지노를 해서 누구는 가서 이렇게 카드를 치고 있고 또 누구는 위에서 밧줄 잡고 있고 누구는 그 줄을 타고 들어가고 뭐 누구는 또 가서 이걸 따기도 하고 금고를 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온갖 작전과 기만과 뭐 이런 것들을 쫙 펼쳐서 놓고 이제 이 최종적인 목적은 요거를 들고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한다는 걸 봤을 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이런 팀플레이에서 혹은 팀빌딩에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창업교육이나 기업가 정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이 팀플레이를 많이 권장을 하고 팀플레이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높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업가 정신 교육이나 창업 교육이 이렇게 팀빌딩하고 그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해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안 작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이 사실 자기 원래 팀이 있었다가 배신 때리네 때문에 그냥 그 팀이 유지된 거에 비해서 사실 오션스 11 처음에 나올 때는 팀원들을 찾아가죠. 하나하나 섭외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자기가 아는 최고의 인재를 찾죠. 그런 것처럼 지금 팀을 구성할 때도 사실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이 해볼래 해서 친구들한테 먼저 말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아는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부족한 이 분야를 가장 잘하는 친구한테 제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뭐 SNS의 왈도처럼 뭐 걔는 프로그래밍 하나도 못 해가지고
사실 여자친구가 화를 내죠. 페이스북에 아직도 싱글이라고 돼 있다. 근데 자기는 그거 고칠 줄 모른다. 뭐 창업자가 그런 것도 못해 하면서 뭐 화내는 장면이 있는데 뭐 걔는 못하지만 알고리즘을 잘 만드니까 주인공이 가서 알고리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걔를 제일 잘 만드니까 수학과에 걔를 섭외하고 그래서 같이 만들게 되고 또 그리고 잡스도 자기는 뭐 이상한 항상 같은 거 잘하지만 그 어진이학을 자기 주변에서 가장 잘 그 기계를 구현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HP에서 끌어올 때도 뭐 어떻게 뭐 HP 잘 다니고 있는데 역량도 인정받고 있어서 성장할 것 같은데 그딱 그런 사람 주변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을 팀원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물론 이제 주변에 물론 그 사이에서 좀 네트워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긴 했겠지만 무조건 나의 생각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어로물들이 팀을 이루는 게 각 분야에 가장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어로들이. 그러니까 그 1인자들끼리 모였으니까 더 잘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1인자들끼리 모아놓으면 항상 갈등이 있게 되죠. 그 갈등 관리가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 같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만 어떻게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무조건 1인자를 뭐 내 말 잘 듣는 애가 아니라 가장 잘하는 애를 골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실제로 창업 생태계라든지 특히 이제 투자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어떤 경진 대회에서 이렇게 심사를 할 때 대체로 투자자들이나 그 생태계에 좀 앞서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같이 나왔는지, 그래서 그냥 이걸 되게 쉽게 표현을 하면, 거긴 팀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작을 하는 기업은 측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적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와 같은 매출 구조나 아니면 여기가 돈을 어떻게 쓰고 얼마나 돈을 벌고 이런 추세를 볼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여기가 이런 아이템이 지금 이렇게 팔렸으니까 아마 이렇게 성장할 거야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니까 이제 뭐 대출도 되고 추가 투자도 되는데 진짜 스타트업은 사실 아직 기업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 기업이어도 사실 초창기에는 별로 수치화된 어떤 실적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볼 수 있는 건 거기 그 팀의 잠재력을 봐야 되는데 그 잠재력의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건 결국은 그 팀이 누구고 이들이 어떤 일들을 해왔으며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낸 아이디어가 얼마나 이렇게 좀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냐. 이런 쪽에 이제 늘 방향성을 맞추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팀 빌딩이라는 게 현실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이렇게 뭐 영화에서만 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업에 대해서 혹은 뭐 지원 사업을 받거나 경진대에 나갔을 때도 팀 빌딩은 굉장히 중요한 아예 그 팀에 대한 내용이 평가표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팀 빌딩은 좀 더 신경을 쓰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엑셀러레이터 기관에서 봤을 때는 이미 기술을 생각을 하고 밸류를 생각해서 이제 사실 초기 펀드가 들어갔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엑셀러레이터에서 가장 신경 쓰는 또 그런 요소는 얘네들의 이제 밸류를 높여야 되는 건데 어차피 이제 기술인 부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 이 친구들의 멘탈과 이 팀들이 팀 플레이를 잘할 수 있도록 케어해 주는 것도 이 엑셀러레이터 기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끔 연락이 오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팀이 어때요라는 거가 왜 그러냐면 밸류를 조금 더 여기한테 할 수 있는 요인 다른 데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거는 기술이 비슷하고 아직 그게 구현이 안 됐지만 성장 가능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결국은 팀에서 그거를 우리가 확산할 수 있냐 더 극대화시킬 수 있냐라는 게 결국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는 레퍼런스 체크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몇몇 얘기가 아니니까 이제는 요즘에는 실제 팀하고 조금 더 이렇게 같이 대면하고 같이 좀 겪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평가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말씀하신 팀빌딩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스타트업의 그 밸류에 저는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시간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팀이 내가 아주 멋진 아이템을 가지고 되게 이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투자가 들어올 수 있게 사인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본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나는 보통 팀을 하나 발견을 하면 그 팀을 한 1년에서 1년 반은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팀들은 밖에서 계속 보이거든요. 지금 저만큼 발전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팀이 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그 팀한테 갑니다. 가서, 먼저 번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걸로 예측했는데 그거 혹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대표라든지 그 팀 구성원이 설명을 하겠죠. 우리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계속 그 팀에 대한 검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한다는 것 자체가 뭐 사실 기업가를 발현한다는 것 자체가 혁신적인 거고 혁신이라는 건 기존에 없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상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고 불확실성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고난에 있을 때 뭐 장작기 있으면 하나 있으면 쉽게 부러지는데 세 개 있으면 안 부러지고 그런 것처럼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파시즘의 어원이 그거예요. 사실은 이제 부러뜨리는 거, 장작 부러뜨리는 그거예요. 파시즘 뭉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미래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그대 될 때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나 혼자 버티긴 너무 어려운 거죠. 예. 왜냐, 우리들은 다 뭐 히어로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이잖아요. 예. 동일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버티기 위해서는 뭉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류가 이제 뭐 기존에 뭐 우리보다 더 큰 덩치 큰 네안데르탈이나 뭐 그 다른 인류볼 때 이겼던 이유도 우리는 40명, 50명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뭉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뭉쳤기 때문에 이겼던 거 아닙니까?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뭉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영화로 보는 기업가 정신, 팀 조직 관리랑 팀 빌딩 첫 번째 세션으로 팀이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팀을 어떻게 구성하는 거가 좋을지 관련된 부분으로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로 보는 기업가 정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조직 관리와 팀 빌딩으로 보는 영화에서 보는 기업가 정신 세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팀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좋은가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영화로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을 때 팀 중요성에 대한 부분에서 좀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얘기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된 영화 사례 혹시 뭐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창업에 대해서 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3명 정도, 3개 역할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획, 두 번째는 개발, 세 번째는 디자인. 이렇게 구성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아이디어는 많은데 생각을 계속 하는 거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받아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른 그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좀 포장을 잘 해주는 이렇게 해서 보통 3명이 같이 있으면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을 때 이걸 굉장히 빠르게 실현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영화에서 제일 잘 보여줬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A특공대라고 하는 DA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영화를 제가 되게 이거 팀 플레이의 좀 전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리더죠. 네, 한니발이라고 하는 머리가 하얀 그런 리더가 생각을 하고 계속 이 전체적인 판을 짭니다. 그러고 나면 그 외에 이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조종을 되게 잘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계를 되게 잘 만지고 뭐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얼굴로 이렇게 이렇게 좀 미남계를 쓰는 이런 것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팀이 움직이는 걸 보면 기획에 딱 떨어지고 나면 그 아마 영화의 장면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상상을 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딱 정리를 하면 그걸 순식간에 업무 분장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누구는 막 용접을 하고 있고 누구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미남계를 써서 정보를 빼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막 작전이 돌아가는데 이제 탈출 엑시즈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탈출도 하잖아요. 이 탈출을 할 때는 헬리콥터가 됐든 뭐 자동차가 됐든 기가 막힌 운전수를 가지고 그 자리를 이렇게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게 되는 뭐 이런 걸 봤을 때 팀 플레이의 전형으로서 좋은 팀 구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에이트공대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지난 시간에 좀 많이 얘기했긴 했지만 모든 대부분의 팀 영화들이 다 역할에 대해서 다 정의를 다 하고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에이트공대처럼 뭐 미션 딱 떨어지면 알아서 자기 업무를 딱 정의를 스스로 내려서 따사삭 다른 일 하는 거 그런 거는 진짜 에이트공대 정도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의 업무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젠틀맨 리그처럼 뭐 영웅들 모아놓고 하니까 그 중에 그때 상황에서 제일 잘하래. 그러니까 알아 딱딱 그 일을 하게 된 업무가 배정될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거는 이제 팀을 잘 짜야지 잘못 짜면 오히려 고생하는 얘기가 이제 또 조이거든요. 자기 언니가 이제 사람이 좀 뭔가 그 어떤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 걔랑 나랑 이제 비교해가지고 나도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좀 약간 배신도 때릴 수 있고 막 그러는데 딱 보면 이제 지 사촌 언니가 지 친언니를 왜 자꾸 데리고 가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화예요 사실은. 빨리 내쳐야 되는데 하면서 내쳐야 되냐면 보게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끌고 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끌고 갔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조이 망가노가 일을 할 때 계속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의 성품이 아닐까 뭐 생각도 들지만 딱 봤을 때 팀이 오히려 잘못하면 고생하게 만드는 뭐 이상한 거 계약해오고 이상한 거 동의해오고 그다음에 더 고생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이게 이제 팀 짤 때는 뭐 자기 친분이랑은 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좀 약간 냉정하게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역량을 보고 해야지. 네. 그 어떤 친분에서 가까이 지금 당장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오히려 해악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제 뭐 조이에서는 자기가 뭐 다 개발도 하고 다 했는데 실제에서는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가 직접 만들어줬거든요. 그 걸레를. 그러니까 뭐 사실 잘하는 거 있으면 그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야죠. 예.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더 좋긴 하겠지만. 예. 지금 이제 제가 학생 팀들을 좀 이렇게 많이 보고 그다음에 예비 창업 팀들을 들여다봤을 때 이거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팀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다 그러면 기계공학과 친구들끼리 팀을 5명, 6명이 막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기계공학 동아리인 거지 창업팀이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팀이 왔을 때 심사 자리에 가게 되면 반드시 듣게 될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다들 다 기계공학과시네요. 혹은 뭐 다 같은 과시네요. 그러면 이거 기획이나 경영이나 뭐 마케팅 이런 쪽은 어떤 분이 하세요? 보통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팀이 특히 학생 팀들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자기 전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고 답변을 해도 신빙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을 중심으로 학과 생활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은 부류로 팀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역할에 맞춰서 다양성을 충분히 수렴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어떻게 구성하는 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사람이 많다고 중요한 건 아닌 거잖아요. 결국 리소스 배분이 필요한 거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이 이제 이런 것들 질문이 아까처럼 왜 이렇게 구성이 되냐면은 기획도 하고 저희는 개발도 하고 디자인도 해 하면은 결국 대표님이 다 슈퍼맨인 거죠. 사실은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팀을 구성하는 것 자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 할 수도 있지만 다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속도라는 측면, 내 경쟁사는 팀을 이루어서 짧은 시간 안에 쫙 치고 나가는데 우리 팀은 팀원들이 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사실 팀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새로운 기술 가지고 창업하는 뭐 신기술 기술 사업화 그런 과정에 가장 그 유명한 저자가 이제 졸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술 사업화 단계를 5단계로 나눴어요. 근데 그 각각의 5단계에 뭐 초기 개발할 때는 뭐 R&D 그런 게 좀 집중될 거 아닙니까? 뒤에 후반에는 제조, 매니팩처링이 될 텐데 그 각각의 5단계에 항상 들어가는 게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5단계에 다 마케팅을 넣었을까? 그래서 뭐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 얘기 들은 게 아니라 신기술을 사업화하시는 분들 또 기술의 뎁스가 높아지니까 기술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면 자기들끼리 필요한 용어를 쓰게 되고 그럼 자기들끼리 알아서 인더스트를 으쌰으쌰하게 되면 마케팅을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시작에서 뭔가 새로운 거 좋은 건 잘 만드는데 만들어진 게 사회에 나가서 이게 왜 필요하지? 사람들이 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도 저 이질적인 사람들이 좀 모여야 되고 또 미국이 전 세계 지금 최강국 모인 원인 중에 하나가 멜팅팟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섞여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부작용도 많이 있지만 그거에 나온 시너지가 경제적으로 더 훨씬 더 큰 거죠. 그렇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면 좋으냐? 나랑 다른 사람들이랑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그런 것도 있죠. 자기 혐오라는 것 있잖아요. 그 도리안의 초상 그것도 자기 초상화 보면 갑자기 확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랑 비슷한 사람 보면 되게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랑 조금만 다른 사람이면 뭐 대화도 잘 통하고 좋겠지만 아예 이질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랑 같이 한번 팀을 구성하도록 노력을 해보면 그 외 사람을 다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데는 아주 편하게 되겠죠. 이게 팀빌딩을 할 때 와 되게 저는 팀빌딩이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분은 그 팀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이런 다양성을 담은 상태에서 딱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이렇게 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상태인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저는 좀 보는 게 이게 이제 그 팀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뢰가 왜 중요하냐면 자, 방금 나왔었던 A 특공대라고 하는 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벤져스 뭐 이런 팀으로 구성된 곳 혹은 미션 임파서블 이런 데 보면 그 팀이 시리즈가 이렇게 계속돼도 이렇게 일부 교체는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교체는 될 수 있지만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팀이 오랜 시간 같이 하면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서 혹은 어떤 목적을 같이 이루어가면서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건 잘하고 저만큼은 언제든 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용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신뢰는 결국은 이제 서로 얼마나 많은 의사소통을 하느냐 이런 곳에서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신뢰로 바탕에서 여러 가지 시리즈물이 있긴 할 텐데 사실 미션 임파서블은 거의 20년 가까이 된 부분이고 사실 굉장히 주인공이 다양한 팀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정말 말 그대로 미션 베이스인 부분인데 초반에 있었던 팀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시리즈물이 되면서 지금 팀이 완비된 형태인 거고 그 쭉 시리즈를 보시면 그 성장하는 좀 단계가 보여요. 기존에는 사실 거의 원맨 아마 톰 크루즈가 혼자 하는 거였으면 지금은 각자의 역할을 굉장히 전에도 그냥 즉석에서 정해진 것도 지금은 거의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그게 더 팀이 더 단단하게 유지되는 형태가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런 그 팀빌딩의 가장 끝판왕은
스타트rek이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우주 영화는 어쩔 수 없어요. 우주를 하다 보면 모두 거기 있는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역할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항상 뭐가 발생되는데 스타트렉 시리즈가 이제 3부작이 나왔을 당시에 1편하고 마지막 보면 그 결국은 그 팀이 나중에 서로 신뢰를 가지고서 가지는 그 방향이 계속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단순히 한 편만 아니라 시리즈물로 보게 되면은 그 팀이 어떻게 더 공고해지는지 견고해지는지를 조금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팀의 공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꼭 반대편 쪽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팀이 깨지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그 사람들을 봤는데, 이게 목적이 좋고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게 세상을 좋게 바꿀 거야.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왜 그럴까를 뒤지고 보면 꼭 팀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영화 제가 어벤져스 얘기를 자꾸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 어벤져스는 그 주인공들이 각각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들이 다 자기 고뇌가 있고 자기 성장 스토리가 그 안에서 다 나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다 모든 주인공들은 뭐 이렇게 능력이 뭐가 더 좋아지거나 혹은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트가 더 좋아지고 토르 같은 경우에는 이 무기가 바뀌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문제는 갈등 상황입니다. 제가 어벤져스를 볼 때 제일 안타까웠던 그 편이 뭐였냐면 이렇게 인피니티 워 부분이었거든요. 왜 안타까웠냐면 예를 들어서 타노스가 이렇게 쭉 훑으면서 막 이렇게 돌을 모으잖아요.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는데 이때 만약에 그 전에 이 시빌 워에서 캡틴 아메리카하고 아이언맨으로 해서 두 편으로 팀이 완전 쪼개져서 그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공동의 목적을 잘 이루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생기고 뭐 그게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바라보는 철학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부딪히면서 인피니티 워에서는 결국은 각계격파를 당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이 캡틴 아메리카 쪽에 있었던 이 부류가 이 타노스하고 이제 그 타노스 행성에서 거기서 이제 전투를 벌였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때 어벤져스가 몽땅 거기 모여 있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거의 충분히 제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그 바로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 타노스가 지구에 와서 마지막 그 비전이 가지고 있는 이걸 빼면서 이 건틀렛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튕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바로 전에 요때 연합만 했었어도 이거는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타노스가 더 이상 못 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게 타노스한테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그렇죠. 나머지 사실 어벤져스들한테는 어떻게 한 거죠, 사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사실 영화기 때문에 재밌게 하기 위해서 갈등감 부족했는데 갈등 상황을 부각시키긴 했는데 갈등이라는 게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갈등을 무마시키고서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에이트 공대 같은 경우는 범죄를 안 저질렀지만 범죄자로 찍혀서 그들 외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특공대라는 팀을 이룬 상황에서 서로 간의 실력은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끼리 뭉쳐야 되는 상황. 또 스타트렉 말씀하셨는데 스타트렉도 우주라는 극한 상황에서 외계 인종과 싸워야 돼서 거기 살아남는 내가 여기서 뭐가 하면 다 죽는 그런 극한 상황. 어쩔 수 없이 좀 팀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 깨지면 다 죽는다. 그런 거 어떤 걸 상황을 만들어 놔야 팀이 거기에서 신뢰감이 안 생길 수 없게 자연스럽게 경험을 통해 가지고 더 생기게 만드는 그런 게 에이트 공대라든지 아까 말한 스타트rek이라든지 그리고 오션스 11도 좀 그랬던 것 같고 그 여성용 오션스도 사실 그런 거고 계속. 저도 재밌게 본 영화 중에 사실 굉장히 가볍게 볼 수 있는 건데 반전이 있었던 게 극한 직업. 극한 직업이 그러니까 이 영화가 특징이 뭐냐면요. 처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 그 경찰로서의 그런 것들의 아주 특징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장면 보시면
그 다른 반장이 이 한 명 한 명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마지막에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초 이쪽으로는 너무나 팀워크가 좋은데 이 그 태스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통닭집을 차리잖아요. 사실 그 영화에 대한 그 안에서의 그 팀플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사실 거기에 모든 영혼을 담아서 사실 명대사가 굉장히 많은 영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거 하나하나마다가 굉장히 저는 다 이런 팀 비딩, 팀플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팀 구성에서 핵심은 결국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팀을 구성한 리더 누가 사실 모집하냐.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 얘기하셨지만 지금 모든 영화를 다 통틀어서 누가 팀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도 너무 좌지우지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큰 문제로 발생할 잠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팀을 구성을 했는데 공동 창업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같이 묶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역할이 좀 어떻게 나올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역할이 구분이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 역할과 심리적 지위는 좀 다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에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막 뭐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미션들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한쪽 주인공 최민식과 하정우 둘이 한 사람은 주먹을 쓰고 한 사람은 인적 네트워크를 쓰는 이런 합이잖아요.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도출이 되니까 이게 되는데 어느 한 시점에 이제 이 범죄 조직 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지배적인 구조를 갖게 되면서 이제 둘이 갈등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둘이 되게 좋은 영화에 보면 이렇게 뭐 살아있네라든 이런 표현과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남이가 이게 나오는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끈끈함. 둘이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느 한쪽이 욕심을 갖게 되고 어느 한쪽은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보스고 내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리더인데 저 사람은 왜 자꾸 나를 언짢게 하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 작은 감정의 골이 결국은 두 사람을 완전히 끝까지 가게 하는 그런 파국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동 창업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런 역할이나 지위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사항 안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서 아까 조금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어떤 팀을 만나면 우리는 너무 좋은 팀이에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은 좋을 수 있으나 이 팀도 어차피 우리가 하려는 미션과 어떤 그 스타트업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따라서 내일 바뀌고 모레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실 기능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없이 팀에 대한 변화를 또 안 시키는 부분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것도 좋지 않은 거. 지금 자체는 좋을 수 있으나 좀 고인물처럼 계속 가다 보면은 변화가 없으면 이런 것들도 사실 금방 이제 효과를 기대하기 약간 좀 신뢰가 또 깨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갈등을 좀 잘 관리 못해서 표현된 영화가 아까 얘기한 SNS가 아닌가. 예, 소셜 네트워크 영화 보면 두 가지 소송이잖아요. 하나가 공동 창업자인 와일드, 또 하나는 그 페이스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그 걔네 형제들과의 소송 두 개인데 와일드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뭐 알고리즘 제시하고 개발 또 어느 정도 투자금도 자기가 뭐 대고 뭐 그런 식으로 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그의 역할이 없어진 거죠. 쇼 파커라는 대단한 멘토가 오히려 경영진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역할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데 그때 과감하게 쳐내니까 이제 그때 문제가 돼서 그 사람의 역할에 대한 거 다시 그 소송을 통해서 자기 걸 되찾겠다 하는 부분인 거. 그 역할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자기 역할에 대해서 좀 회사 내에서 좀 규정해서 미리 정해놓거나 하긴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 변화에 대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전에 협의가 되거나 그런 게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주총회에서 VC들의 투표로 인해서 배제시키고 자기의 주식에 대한 권리도 다 거의 박탈당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법정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고 물론 이제 왈도가 소송에서는 거의 대부분 항목에서는 이겼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굳이 그걸 법정 싸움까지 갔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법원에서 만난다는 건 다시는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쿨해서 뭐 다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그 상황에서 성장 단계별로 그 사람들에서 어떻게 팀을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리더라면 한번 좀 고려해봐야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그 사람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 성향에 맞춰서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지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 좀 프로토콜 같은 걸 좀 정립을 해둬야 그런 문제 없이 계속 꾸준히 더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페이스북이 지금 워낙 잘 되고 있지만 뭐 그런 말도와의 소송이 없었으면 뭐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 재판에다가 자기 시간 뺏기고 그 돈 뺏기는 것보다 그런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영화로 보는 기업가 정신 조직관리팀 비딩 두 번째 세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련된 영화로 팀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관련돼서 얘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이제 팀 구성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션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